모스크바로 가는 직행길 최후의 방어선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리안스크 지금 마지막 이 포위망에서 소련군 지금 100만 명이 지금 손실을 그렇죠. 입게 된 상황에서 모스크바가 모스크바를 지킬 수 있는 최후 병력을 다 이따 쓴 거거든요. 네. 그 결과 혼성부대까지 포함해서 정규군을 합쳐서 보니까 한 9만 명 정도를 모스크바 밖으로 나가서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지껏 싸웠던 숫자를 생각하면 9만이면 정말 미비한 숫자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거의 빈 거나 마찬가지였고 바로 이 순간 10월 달에 첫 부주가 모스크바 방어의 최대 위기였어요. 최대 위기죠. 순간적인 공백이 발생한 갑자기 우리가 다 앞에 몰빵하는 바람에 통 비어버린 이 상황. 10월 17일에 드디어 스탈린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남을 결심한다. 실제로 11월 초에 대중에게 모습을 나타내면서 모스크바 시민들이 불안해 있다가 지도자가 모습을 안 떠난다. 드러냈고 안 떠난다는 사실을 아니까 불안이 확실히 진정되고 수지가 생긴다는 굉장히 얘기죠. 큰 힘이 되겠죠.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전쟁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전쟁 이후에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인 그 판단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 존재감을 드러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거예요. 타이밍. 그럼요. 정치에 달코다는 사이면 네. 승부사 기질 있죠. 그런데 그래도 95% 이상의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사람이라 싸울 결심을 했다면 폭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 자체를 요새화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준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공황을 억제하는 과정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자체를 하나의 요새로 바꾸는 거죠. 아 도시 자체를. 네, 그러니까 주코프가 이 모스크바 방어를 총괄을 하게 되는데 모스크바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 다 전투력으로 전환시키는 그렇죠. 사실 극한의 총력전 단계로 전환시켜요. 네. 그래서 41년 10월에 불과 이게 몇 주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약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 여기에는 여성, 청소년, 노약자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들어갔죠. 네. 중장비가 없습니다. 삽, 꽃갱이 이걸 들고 가지고 도시 외곽의 접근로를 따라서 무려 총 연장 길이 8,000km에 달하는 참호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 대전차 해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약 300km 철조망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참호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러시아와 소련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삽입니다. 삽 성능만은 네. 하지만 정교하진 않은데 투박하면서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거든요. 네. 삽이 최고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팠는지가 좀 상상이 안 돼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때 이제 파면서 옮겼던 흙 네. 토사의 양이 약 300만 입방미터인데 이게 오늘날 기준 따졌을 때는 덤프트럭 기준으로 약 20만 대 분량에 해당되는. 한강에 여의도 하나 또 만들 수 있을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차 박사님? 엄청나죠. 이게 말로만 하면 역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 제가 영상 하나 갖고 와봤는데 역시 네. 그 당시에 독일도 모스크바에 접근하면서 아주 혀를 내둘러 갖고 어떻게 지금 방어선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자기들도 이걸 영상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모스크바로 접근해 나가는 도로 양쪽에 이렇게 맨 앞에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아주 치밀한 방어 시설들을 갖다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역시 방어는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소화기처럼 삐쭉 나온 게 있죠. 간이 화염 방사기입니다. 저런 식으로 기름을 담아놓고 포게스 같은 겁니다. 그죠. 푸게스 같이 저 앞에다가는 독일 군용면 확 뿜어져 나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그냥 촘촘하게 참호를 파놓고 물을 채워놓은 거예요. 해자예요, 저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렇게 철조망을 촘촘하게 깔아놓고 저 깊은 데는 저건 완전히 대전차호죠. 대전차호는 저렇게 깊고 저렇게 대전차 장애물 사이사이엔 토치카들이 자리 잡고 있어갖고 거기서부터 적의 접근로를 노리고 계속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저걸 8,000km를 했다고요? 총 연장 길이 합치면 저런 것들이 모스크바로 접근해 가면 갈수록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이제 혀를 내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건 이제 모스크바 외곽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단일 방어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건데 딱 크게 봤을 때는 모스크바가 주 방어선을 일단 만들어놔요. 네, 둘러요. 그리고 그 안에 순환 철도선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이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시내 안에 링 A라는 걸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더 그 안쪽에는 더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 데서는 또 링 B로 만들어 놓은 이 첩첩하게 방어선을 계속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말이 뭐냐면 도시 내부 자체도 이제 시가전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거리에는 이렇게 바리케이트도 쳐져 있고 기관총 진지도 있고 음. 포진지도 다 있고 심지어 뭐 건물 옥상 이런 걸 말할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목격담들이 있고 이런 증언이 있어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방에 있는 그 창문이 있는 데다가 기관총 기관총 진지를 달고. 만드는 거. 이렇게. 쓰세요. 예, 이 방은 쓰세요. 안 쓰는 방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 당시를 갖다가 민심이 동요할 틈도 주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노역으로 내보내갖고 밖에 나가서 삽질을 시키니까 이게 뭐 서로 얘기 주고받고 민심이 동요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할 틈도 없는 거예요. 다 집에 저런 갔더니 식으로. 기관총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을 안 계속 준 거예요. 빠질 틈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모스크바에 독일군이 들어왔다. 그럼 그동안 해왔던 뭐 오데사든지 뭐 이런 시가전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뭐 공장들이 많이 옮겨가긴 했지만 여기 남아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데 급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몰로토프 칵테일입니다. 화염병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을 하게 됐고 또 장애물들 있잖아요. 고슴도치형이 철제 장애물들 이런 것들도 계속 생산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단순히 방어의 거점이 아니라 이런 또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거점으로 또 바뀌기 시작해요. 모스크바는 최후의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코프는 방어선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난에 처한 독일군은 이거 빨리 끝내야 한다,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진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독일군 어디쯤 진격을 했습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기존 판단은 뭐냐면 이 벼지마 브얀스크 이 포위전에서 소련군이 이제 주력이 괴멸됐다는 가정하에 네. 앞으로 우리에게 저항할 적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빠르게 가려고 했던 거죠.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북쪽부터 살펴보면은 제일 위에는 3기갑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3기갑 집단은 모스크바에서 한 북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칼리닌으로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모스크바의 북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접근로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4군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압박을 해 들어가면서 모자이크 방어선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칼루가나 이런 부분들을 장악을 하고 이제 진격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4기갑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공으로 기동해서 모자이크 방어선을 또 돌파해서 신속하게 모스크바의 서쪽 이쪽을 이제 포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아래쪽에 남쪽에는 이제 2기갑 집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2기갑 집단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이렇게 기동을 하면서 툴라를 장악을 하고 동시에 모스크바를 남쪽,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과해서 가서 모스크바를 완전히 에워싸겠다라는 계획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포위전을 하고 있잖아요.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네. 포위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련군이 막 집단 탈출도 하려고 그러고 저항도 하고 하면서 워낙 또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다 끝내지를 못하고, 그래 그러면 일부 병력이라도 먼저 보내야지라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또 문제는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가을 장마. 드디어 진흙 장군이 오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을 한번 좀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데요. 가장 또 중앙으로 가려고 했던 이제 4기갑 집단 예하에 있는 46기갑 구단 같은 경우는 작전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흙 장군 때문에 원래 있던 길도 안 좋아요, 상태가. 근데 그 옆에 갈 수 있는 공간이 다 진흙이 돼버렸다. 우회가 진흙 진창이 돼서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T-34를 만나거나 뭐 방어부대가 있으면 우회하거나. 돌아서 그냥 그렇죠. 가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자이크스 방어선까지 가는 단 하나의 그나마 괜찮은 길로 모든 부대들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회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부대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충격력, 타격력을 어때 훨씬 더 많이 퍼부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로만 가다 보니까 그만큼 타격력이 작아지죠. 약화될 수밖에 없고, 더 문제는 뭐냐면 부대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여기를 방어하는 소련군 입장에서 너무나 편하죠. 편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자이크스 전방에 한 15km 정도의 위치해 있던 보로디노에서는 소련군이 또 여기서 엄청나게 또 저항을 하거든요. 보로디노 하면 또 네. 역사의 현장이죠. 이건 나폴레옹 전쟁에서 아. 또 프랑스군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소련군 입장에서는 다시 우리가 그때처럼 프랑스 막았던 것처럼 독일을 막을 수 있겠구나. 독일 입장에서는 나폴레옹도 실패했는데 우리도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악몽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보로디노 전승 기념탑 앞에서 독일군들이 이제 딱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뭔가 불안해하는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군도 만약에 진창돼서 독일군 전차가 가기 힘들면 소련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타이어 폭이 좀 달라요. 무한궤도 포기. 궤도 폭이. 궤도 폭이. 그러니까 KV-1이나 이렇게 T-34 같은 경우에는 폭이 광폭입니다. 근데 독일군 전차의 폭을 보시면 얇다.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훨씬 이런 뭐 눈이나 진창에서 소련군 전차들이 더 특화돼 있었습니다. 네. 열차 궤도도 광폭으로 쓰더니
무한궤도도 광폭으로 쓰는 이거는 본인들의 지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일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SS 다스라이 사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전차가 못 끌고 가니까 그냥 기갑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고 걸어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출발했던 부대들이 또 결국엔 뒤에 온 부대들이랑 만나죠. 비슷하게 약간 가는 템포로 이제 가게 됐고 결국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10월 18일 날은 모자이스크를 어떻게든 함락을 시켜 나갔고 21일에는 또 다른 도시를 또 함락시키고 네. 또 27일에는 또 다른 도시를 또 함락시키면서 독일군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라인 자체를 돌파하는 데는 성공을 해요. 네. 그런데 사실 독일군 목표가 여기입니까? 모스크바죠. 모스크바잖아요.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파됐던 지점들이 이제 정지한 지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가장 북쪽에서 갔던 아까 칼리닌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부대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갔어요. 네. 그럼 더 이상 못 가요. 왜? 보급이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전차가 더 가려면 기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 식량도 필요해야 되는데 뒤에도 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트럭이 어떻게 싣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트럭들도 다 뭐에 걸리는 겁니까? 우리 기다리고 진흙 있어요. 장군님한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긴 또 소련군의 빨치산이나 아니면은 뭐 유격대 여러 같은 가지 뭐 부대들이 계속 또 공격하고 소련 공군도 막 공격을 하니까 더 안 돼요 보급이. 결국 그러다 보니까 칼리닌까지 오긴 왔지만 여기 있는 독일군이 식량 문제에 빠지게 됐고 실제로 25일에는 독일 공군이 빵까지 투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막 표지판 같은 게 걸리냐면 전차병들이 나와가지고 기름 10리터 줄 테니까 빵 한 조각 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이 기름은 둘째 치더라도 먹을 게 없는 군대까지도 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인 거죠. 완전 주저앉아 버렸고. 그러니까 이 독일군에게 역설이라는 게 이 당시 독일 지휘관들이 가장 바라는 게 차라리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 예. 땅이 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진흙 장군한테 하도 배워가지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추위가 빨리 와서 땅이 얼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보급이 조금 더 원활해질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뭐 합니까? 사실 추위가 또 오면 이번에는 진흙 장군이 아니라 서리 장군, 겨울 장군이 또 오는 상황이죠. 이제. 진흙 장군이 또 역할을 했던 거는 남부전선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남쪽에서 이제 구데리아는 이기갑 지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야심찬 기동이잖아요. 툴라로 가서 모스크바를 동쪽에서 포위하려고 했던 가장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구데리안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친스크에서 이미 한번 발목 한번 잡혔고 T-34의 쇼크를 겪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카투코프를 네. 부친스크 한번 막으니까 너 잘 막는다 해서 이제 모자이스크로 다시 불러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구데리안 방향도 마찬가지로 누가 찾아왔냐면 진흙 장군이 찾아왔고 또 하나는 병력을 그나마 툴란으로만 계속 가라고 하면 괜찮았는데 임무를 더 많이 줘요.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목표가 점점 분산되는 상황 속에서 구데리안의 이기갑 집단도 칼날이 점점 무뎌지게 되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사실 흥미로운 점은 구데리안의 인식이 이 과정 중에 점점 변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잘 안 되겠는데 장기화되면은 우리가 쉽지 않겠는데 분명 우리가 한계가 나타나구나라는 비관적인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라스푸티차라는 이름의 진흙 장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그냥 흙이었잖아요. 흙바닥이었는데 비가 좀 온다고 이게 막 수렁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린다는 게 그 우리는 보면 좀 이렇게 질퍽질퍽 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쑥 흡수되고 흙이 다시 되잖아요. 그리고 깊이 빠지질 않잖아요. 우리 땅은. 토질도 밑에가. 차이가 네. 있고 지형의 기복이 좀 있어야 밑으로라도 배수가 될 텐데 전반적으로 평평하고 인프라에 투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 이런 저개발 국가, 광대한 국가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도로에 먼저 투자하는 게 별로 이득이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어차피 자동차라는 게 옛날에 굉장히 비싼 물건이고 수송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철도부터 깔아요. 철도는 좁은 영역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짐을 옮겨 실을 수가 있잖아요. 수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련도 저 때까지는 주로 인프라 투자를 철도에 했어요. 그래서 철도망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많이 만들면은 그때부터야 이제 자동차 도로도 잘 만들어야겠다. 그런 필요가 생겨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 때는 아직 그게 안 돼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제 미국에서 도로가 비포장 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포장 도로에서 주로 자전거를 타는 또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블 자전거라고. 근데 그래블 로드가 뭐냐면 포장을 해놓은 게 아니라 흙길인데 돌을 좀 깔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해놨냐. 포장 도로가 오히려 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인 도로만 포장도로고 다 주변에 나가면 비포장으로 해놓는 거죠. 소련은 극한의 추위와 이제 더위를 오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포장 잘못하면 다 깨져서 어차피 더 안 하니만 못해요. 그냥 여기서 우리 저기 어학 공부 좀 할까요? 라스푸치자란 말이요. 네. 러시아 말로 그 푸트라고 하는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네, 풋. 예, 여기서 나온 말이 푸틴 하면은 거기서 나온 성이고요. 푸틴이 진흙장군의 후손인데 라스가 뭐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 2차 하면은 이제 뭐뭐한 상태라는 얘기고 길이 없어지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또 형용사에서 나온 성이 또 라스푸틴. 길이 없네. 예. 자, 진익 장군을 만나서 보급도 어렵고 지금 모스크바라고 가는 것도 너무 더딥니다. 주코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방어 준비를 합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주코프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면 일단 시간을 버는 거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병력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 병력을 당장 반격에 투입해가지고 예전처럼 막 그냥 손실시키는 게 아니라 아껴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국지적으로는 소련군이 계속 반격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혹자는 소련군이 치열하게 저항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 사실 이제 그런 반격을 통해서 한 반격에서는 독일의 이제 사군의 남쪽을 타격하면서 독일군의 한 개의 사단이 붕괴되는 일도 일어나거든요. T-34에 의해서. 근데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비대를 아껴놓고 이거를 결정적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계속 주코프가 통제해 가면서 이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련군 지휘관들이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변해가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 인지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닭공을 해갖고 이렇게 독일군에게 계속 쌈 싸먹히면서 대포이전으로 참환을 겪지 않느냐. 이제는 전력을 좀 아껴두고 적을 충분히 끌어들인 다음에 한 방을 노려한다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주코프 입장에서는 그 이후를 좀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결정적인 시간 동안에 모스크바 시민들은 방어선을 강화시키고 꾸역꾸역 예비대를 모아서 전선으로 보내면서 저때 사실상 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과 10만 명도 안 됐던 병력이 그새 2주가 안 돼서 5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요. 5배가 늘어났네. 네. 진흙 장군의 발목 잡혀 있는 사이에 앞에 또 소련이 구멍을 꾸역꾸역 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흙 장군이 정말 모스크바 방어전에 진짜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전체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 라스푸티차 진흙 장군 때문에 전진은 던져주고 보급은 잘 안 되고 독일군은 이런 상황인데 소련군은 9만 명을 앞에 내어놓고 이미 한 4, 50만을 막 모으고 있는데 네. 이걸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얘네들이 오면 이걸로 결전을 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있는 입장이네요. 거죠. 어떻게 그리고 보면. 앞에 나가 있는 병력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벌자라는 네.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에 나가 있던 병력이 더 처절하게 싸운 그럴 걸볼수 수밖에 있겠죠. 없겠네요. 네. 두 갈래의 어떤 희생이 있는데요. 가장 그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사관생도예요. 근데 사실 생도를 쓰는 건 미래를 버리는 일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 학교의 사관생도가 동원돼서 전선에 투입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포돌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포병 사관학교하고 보병 사관학교 생도들 3,000명 내지 3,500명이 동원돼서 이쪽을 맡게 됩니다. 상부에서는 닷새를 버텨라. 3,000명 가지고. 예, 닷새를 버텨라. 그러면 우리가 정규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2일을 버텨요. 아마 사실 이제 이 기간이 모자이스크 방어선을 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력들은 가서 이 방어선을 칠 시간이라도 벌어달라는 거예요. 9만 명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그냥 마지막 방어 라인을 만들기 위한 특공대인데 그렇죠. 이 특공대를 또 방어하기 위해 자리 잡게 해주기 위해 3천 명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3,000명이 사실은 진짜 원래 부여받은 임무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는데 문제는 사상자입니다. 70%가 사상자가 됐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실화인데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로 러시아 말로는 이게 포돌스키의 크루산트라고 해서 포돌스크 사관생도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관생도도 어쨌든 군복을 입은 사람인데 이제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동원되는 것이 바로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러시아 말은 그 오폴체니아라고 하는데요. 밀리샤르. 예, 이 러시아에서 민병대 전통이 또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예로 1812년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을 때 후방에서 보조하는 병력으로
이 오폴체니의 민병대가 구성이 되는데 드디어 이제 1941년에 다시 한번 또 오폴체니가 구성이 되는데 모든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정규군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은 연령대에서 벗어난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 남자들 그리고 뭐 지식인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훈련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일 내지는 10일 정도 기초 훈련을 받고 투입되는데 워낙 급조된 부대다 보니까 복장도 사실은 통일이 안 돼 있어서 보통 민간인 복장을 입고 완장을 차서 오폴체니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런 병력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이 투입되는 가장 큰 목적은 정규군이 재편성이 돼서 다시 전투에 투입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폴체니가 구성되는 원칙은 일단 자원병. 그래서 뭐 애국심이 그 솟구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너도나도 자원 입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원 입대가 충분치 않을 때는 이제 강제 동원을 하는 거죠. 공장별로, 아니면 직장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동원을 해서 병력을 채워가지고 이때 16만 명이,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만 16만 명이 그 동원이 됐고 이게 16개 사단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이제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사실 소련군이 병사들이 왜 싸웠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이제 두 축에서 많이 설명을 한 게 뭐냐면 하나는 애국심, 하나는 채찍, 과학한 외부적 조건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사실 그 스펙트럼이 정말로 다양해지게 됐습니다. 그런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나는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애국심은 물론이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종합해서 단순히 그 두 가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긴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지점에 와서는 초반에 소련군들의 포로가 되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항복 많이 했죠. 항복 많이 했는데 항복하는 숫자가 엄청 줄어듭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항복해도 살아날 수는 없구나. 그것 또한 공포 채찍으로 작용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사실 이 시점에 와서는 소련군이 더 끝까지 항전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 독일군의 큰 실책이 일선의 어떤 SS 부대 같은 경우는 자기 부하가 한 명 죽으니까 네. 소련군 프로 10명을 즉결 처형하는 그런 짓을 한 부대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게 또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 독일군한테 항복해봤자 죽는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낫잖아요. 나라를 지키다 죽는 게 낫지 가서 고통스럽게 네. 당하고 주는 것보다. 결국은 이 시간을 벌어주면서 나중에 모스크바를 지켜내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고 야즈마 전선에서도 오폴체니가 70%가 사상자가 됩니다. 뭐 애국심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러시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쓰는 표현이 있는데 러시아에는 희생자 숭배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내 한 몸 바쳐서 뭐 나라와 조국을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러시아에서나 소련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그 문화처럼 쫙 퍼져 있어서 훨씬 더 강렬한 기세로 그런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겪은 경험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소비에트 체제 특유의 동원 체제의 효율성에서도 나온 것이고 그래서 희생자 문화라고 하는 측면을 역사학자들이 이제 요 오폴체니를 보면서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죠. 저는 그 희생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히 사관생도의 희생을 보면은 우리 6.25 전쟁 때 육사생도 1, 2기 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포천 무너졌을 때 막 투입돼가지고 그때도 엄청난 사상자를 냈고 그 희생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얼마나 하느냐. 그렇죠. 소련 같은 게 러시아는 정말 이렇게 많은 기억을 하고 희생자 있다. 숭배 문화라는 네. 말이 참 이 부분에만큼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영화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에서 그 소련 그 관리가 이 원전에 들어가서 방사능을 이렇게 덮어서 막는 자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맞아요. 러시아에는 희생의 문화가 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연관돼 있죠. 이게. 근데 이제 또 하나는 희생이 저는 여기서 분명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욱더 희생의 가치를 좀 높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 실제로 이제 독일군의 공세가 진흙 장군과 함께 소련군의 저항, 희생으로 인해서 그렇죠. 10월 31일 날 멈춥니다. 그러니까 육군 최고사령부에서 이유를 대요. 기상이 안 좋다. 보급이 안 된다. 공세를 멈추어라.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소련군의 저항이 너무 세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이 모든 잘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뭘로 돌리는 겁니까? 천재지변. 진흙 장군으로만 돌리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결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태풍 작전의 1단계가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 작전의 1단계는 그 두 곳에서의 포위전부터 시작해서 이 모자이스크 방어선까지 온 게 이제 됐던 거고 독일군 스스로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성과가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소련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스크바 방어를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병력이 오는 시간을 번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병력은 단순히 걔들이 동원했던 게 아니라 저 멀리 극동에서 원래 관동군을 막으려고 있었던 병력이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관동원은 그러면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련은 이제 첩보를 확보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놈들을 치려고 하는구나. 소련 안 돼 무서워. 차라리 네. 미국이 쉬워. 하고 내려가는 걸 눈치챈 거군요. 네, 눈치챈 거고 10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수송이 이루어지는데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무려 30만 명이나 이제 새로운 이 신선한 정규군이잖아요. 훈련 받은. 기운 팔팔한. 게다가 옷도 좋아. 혹한기 전투에도 단련된 그런 옷도 입고 아니, 있어요. 훈련도 좋지만 네. 사실 직접적인 전투도 많이 해봤던 부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사실 이 귀중한 정보를 빼낸 사람이 리하르트 조르게 네. 아니습니까? 아, 그래서 그 6월 21일에 이때 그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다는 첩보를 스탈린에게 갖다 줬지만 그때는 스탈린이 무시했는데 일본이 미국에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간다고 하는 정보를 올렸을 때는 스탈린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0만 병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근데 뭐 이게 최정예 병력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죠. 예. 시베리아에서도 막 가스토집한 부대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중앙아시아에서도 또 소련이 중앙아시아도 굉장히 영토가 넓잖아요. 그쪽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인데 하여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병력들이 보통 12월, 1월 달에 한겨울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요 가을 달에 제일 많이 왔어요. 네. 라스푸티차가 한창일 때 네, 그 그때는 시간을 특공대들이 끌어주고 있을 때 막 쏙쏙 도착을 그렇죠. 한 거군요. 근데 어쨌든 이 병력들은 그동안 전투에서 달지 않은 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프레시한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라스푸티차는 비가 내리고 해서 땅이 막 다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제공권은 독일에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공군이 가서 그들을 다 폭격하고 모스크바를 위협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독일 공군의 모스크바 폭격은 사실 이 시점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22일 그 밤 무렵에 네. 첫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때 독일군이 동원했던 폭격기가 무려 200여 대, 그러니까 195대였습니다. 그리고 고폭탄을 104톤, 소위탄을 4만 6천 발 정도를 이제 투하를 했는데 피해가 130명, 부상이 한 240명 정도, 건물이 약 37채 정도가 파괴가 돼요. 그렇게 어때요? 엄청난 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군의 폭격 영상도 갖고 와봐요. 네. 역시 7월 달 초반에 한창 기세 높여서 대규모 공습을 가할 때입니다. 오, 위세가 등등한데. 근데 왜 이렇게 피해를 못 입히지? 거의 해질 무렵에 출격을 해갖고 딱 밤에 야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곳곳에서 조명탄 떨어뜨리면서 아, 지금 소위탄과 폭탄이 떨어진 폭탄을 떨어뜨린 거야. 그냥 모스크바 곳곳에 지금 화염이 솟구치는 장면인데 실제로 그래서 크렘린의 한 발이 명중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불발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크렘린에는 안 맞고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 영묘 그 앞에 떨어져서 터지긴 했어요. 근데 레닌 영묘에 큰 피해는 못 주고 10월 25일부터 네. 59차례의 공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투하된 고폭탄이 약 1000톤입니다. 많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1944년 나중에 네. 영국 공군이 독일에 하룻밤에 투하된 양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찔끔찔끔 해왔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공격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100대 이상이 동원돼야지 그나마 대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횟수 자체가 3회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약 3대에서 10기 정도가 출격했던 소규모 출격이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로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인 모스크바를 뭔가 전략 폭격으로 마비시키거나 국민들의 시민들의 의지를 꺾겠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저 당시에 독일군 폭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폭장량? 영국이 정보를 넘겨줬어요. 영국이. 영국이 제 당시에 계속 암호 해독하고 있었다고 저희가 했잖아요. 네.
영국이 제일 먼저 깬 게 독일 공군 암호였거든요. 그래서 독일 공군 지금 폭격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슬쩍 수도 좀 방어 좀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비상 걸어놓고 다 대공포 준비해놓고 출격하고 하니까 독일 공군의 작전에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영불 해협 이 전투가 모든 걸 네, 망쳐버렸다니까. 그리고 이제 소련도 사실 가장 많이 모스크바가 피해 본 게 첫 폭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계속 이런 정보도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포를 엄청나게 설치하고 탐정도 만들고 예전에 또 최 박사님이 설명해 준 그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조색기고 많이 뛰어가고 시야 다 방해하고 그리고 크렘린도 저 당시에는 색칠도 다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위장색 칠하고 하면서 그 화려한데 그 색깔을 위장색으로 칠해놨어요. 맞아요. 그런 조치까지 다 취해가면서 내부에 철저한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도 초반에 해보니까 효과가 기대만큼 안 나온다. 근데 문제는 전선이 넓어지면서 폭격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레닌그라드 폭격해야 되고 전선 곳곳에서 요구가 오니까 계속 분산이 되는 거죠. 이거 태풍 작전을 시작할 즈음에는 독일 공군 자체가 굉장히 역량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풍 작전 시작할 때 독일 공군이 저 지구에 항공기가 550대밖에 안 남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행장이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진흙탕 때문에 건설 부대가 앞에 나가서 비행장을 닦아줘야지 그 다음에 출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만큼 결정타를 날릴 만한 공군력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동률 자체가 엄청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반면에 저 때 소련군은 공군도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공군력이 대략 전투기와 폭격기 합쳐갖고 약 1,700대 정도 됐습니다. 기량은 떨어지지만 네. 적어도 수적으로도 독일군의 3배 이상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독일도 마음 놓고 들어가서 해집을 수가 없었죠. 그 영국 본토항전에서 이미 그리고 독일군 폭격기들이 전략 폭격기 그렇게 유용한 폭격기들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폭격기가 너무 작죠 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폭격 자체는 되게 참혹한 경험이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경보가 울리면 대피를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별거 아닐 수 있다, 별거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점점 하게 되면서 독일이 의도했던 그 전략 폭격의 어떤 효과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결정적인 특징이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런던이 대공습을 견딘 중요한 인프라가 지하철. 지하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소련도 지하철이 있거든요. 이때도 모스크바도 이제 지하철이 있는데 네.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모스크바 지하철은 가보면 깜놀합니다. 저요? 엄청 깊어요. 그죠. 저희도 그 호선에 따라서 네. 에스컬레이터 3번 타고 내려가야 되는 아,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스크바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속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워낙 에스컬레이터가 길어가지고요. 거기서 한 5분 잡아먹거든요. 5분이나. 네, 그거 계산 안 하면 약속 시간이 늦습니다. 그 지금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예, 저 때 당시엔 없었겠죠? 아니 있습니다. 저 때 당시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스탈린이 집권한 다음에 이 산업화를 하는데요. 이쪽에 체제 선전의 효과에서도 지하철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비에트 체제는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완비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스크바 지하철을 만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지식과 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시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때 공습 경보 울리면 다들 이제 시민들이 지하로 예, 들어가는. 예. 그렇죠. 거기에 또 막 한 50만 명 이상 해가지고 경보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소련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폭격이 계속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산발적으로 계속 되고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와중에 사실은 고위 관계자들이 마음껏 좀 돌아다닌다는 거는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때 열병식을 했어요. 예, 11월 첫째 주에 크레물린이 폭격을 당해서 그때 피해가 41명이 죽고 140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야콥스키라고 하는 지하철역인데 여기서 일단 안전하게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7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국가 명절입니다. 아, 11월 7일. 예, 러시아 혁명 기념이거든요. 혁명기념일. 10월 혁명이잖아요. 예, 10월 25일, 26일에 일어났는데 네. 그때까지 그 러시아에서 쓰던 옛날 달력을 버리고 1918년에 우리가 쓰는 이제 그레고리오 역을 채택하는데 20세기는 13일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10월 25일 더하기 13일하면 11월 7일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10월 혁명이지만 혁명 기념 행사는 11월 7일에 그 붉은 광장에서 하는데 이때 그 스탈린이 장군들에게 물어봅니다. 내일 내가 친히 강림을 해서 붉은 광장에서
모습을 드러내 보일 텐데 위험하지 안 됩니다. 않다라고 하는데 저를 카케무사로 써주십시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그 장군들 보고가 날씨가 악천후여서 독일군 공군기가 뜰 수가 없다. 해도 됩니다. 예, 그거 확인하고 이제 새벽부터 퍼레이드를 벌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스탈린은 계산적이에요. 맞아요. 절대 무슨 웅장한 가슴과 낭만 없어요. 철저히 몇 퍼센트? 99%입니다. 그럼 나가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그 퍼레이드, 위용을 과시하려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선전하는 어떤 그런 퍼레이드였는데요. 아 근데 시민 입장에서 깜짝 놀랄 것 같아. 우리 지금 예. 싸우기 극복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대가 새로 와서 뭔가 퍼레이드를 한다? 예. 엄청나게 뭔가 우리 할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소비에트 체제의 구심점이었던 레닌의 묘 위에 스탈린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고 그 앞으로 이거 열병식이 이루어지는데 진짜 많은 병력이 그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곧바로 뭐 막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라 바로 전선. 예, 아. 바로 이제 모스크바 전선에 투입돼서 브레스크 방향 전선으로 가게 되죠.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잖아. 열병식 그렇죠, 같은 그렇죠. 걸 하잖아요. 예. 딱 그 느낌이었을 것 진짜 같고 열병식. 예. 사실 그때 가장 마음이 끓어오를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끓어오르냐면 그냥 내가 열병식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 보고 있냐면 스탈린 동무도 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잘 싸워야겠구나. 나라를 지킨다. 그 끌어올림을 딱 줬다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몇 개 꼽으라고 할 때 저는 반드시 이 11월 7일 붉은 광장의 열병식 이게 꼭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대내용 메시지기도 했지만 대외적. 전 세계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메시지도 중요했어요. 네. 저 열병식 장면은 다 촬영이 돼갖고 즉시 카피가 만들어져서 서방 미국이나 영국으로 즉시 배송이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저 멀리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과연 소련이 잘 싸우고 있을까? 우리 이거 봐라. 우리는 지도자가 딱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지금 행진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 우리 지금 잘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 갖다가 체제 선전도 어마어마하게 해댔죠. 네. 또 하나 11월 7일에 소련에서는 이 혁명기념일 행사하고 퍼레이드를 했는데 다음 11월 8일이 어떤 날이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예전에 뮌헨에서 맥주월 봉기를 맞아요. 선언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나치 체제도 11월 8일을 아주 중시하고 행사를 하는데 이때 두 독재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한 명은 11월 7일 혁명기념 행사를 하고 히틀러는 독일에서 뮌헨 맥주월 봉기의 재현 행사를 하고 두 체제가 격돌하는 장면이 11월 7일, 11월 8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 우리 최 박사님이 예전에 날씨 설명 자세히 해주셨잖아요. 시베리아 동부 북부는 굉장히 추울지 몰라도 모스크바는 그렇게까지 추운 동네는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11월 7일이에요. 네. 엄청 추워 보이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더 좋아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항상 이제 러시아 소련은 동장군은 우리 편이야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장군님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거 스웨덴을 상대했던 대북방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나폴레옹을 상대했던 첫 번째 조국 전쟁에서도 봤듯이 그 강성했던 외국의 군대가 결국에 우리 동장군님 앞에 다 갈려나가 갖고 우리가 결국 승리했다.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항상 먹히는 건 아니에요. 더 겨울에 익숙한 적을 상대할 땐 안 먹히죠. 겨울 전쟁. 겨울 전쟁. 핀란드 사람들은 더 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참극을 했지만은 그거보다 덜 준비된 따뜻한 서유럽과 중유럽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내 집과 내가 쉴 곳이 있는 우리의 고향이 바로 뒤에 있다. 방어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제가 딱 저 시기에 프랑스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안 추워요. 안 춥죠. 정말 그냥 얇은 경량 점퍼 하나만 입어도 될 정도로 안 추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월 7일 하고선 갔다가 저 동장군 만나면 다 얼겠네 진짜. 사실 이게 동장군, 겨울장군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어로 정확히 말하면요, 게네랄 마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리장군입니다. 서리장군인데, 마로스. 근데 서리장군이라고 하는 표현, 겨울장군이라는 표현이 러시아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요? 1777년에 영국 저널에서 맨 처음에 나온 표현이죠. 제너럴 윈터가 당시 나폴레옹과 영국이 또 철천지 왼수였는데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갔다가 정말 그 겨울장군, 동장군에게 된통당하는데 난타당하는 그 프랑스군의 어떤 이미지가 당시 영국에 유행을 했던 거예요. 조롱거리로 예, 된 거군요. 다시 한번 20세기에 영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됐고 드디어 러시아의 겨울장군이 왔다, 동장군이 왔다, 나치 독일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의 그 분위기가 아주 뿜뿜했던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요? 오셔도
너무 센 분이 오셨어요 이번엔. 아, 저해 따라.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찬원이네. 11월 7일인데 저렇게까지 추워 보인다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1941년 겨울은 20세기 최악의 혹한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이상 기후였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조짐이 그 전년도부터 나타났는데 핀란드 겨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 해 따라 유달리 춥다고 했는데 1941년은 더 추웠습니다. 원래 11월 초 날씨는 아침에는 뭐 한 영하 4, 5도 정도 내려갔다가 낮이 되면 다시 영상이 돼갖고 또 다 녹아버리는. 잠바 벗고. 네. 원래는 그 정도가 정상이에요. 이상하게도 1940년부터 42년까지 딱 3년 동안 역대급 20세기 최악의 혹한이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뭐 이제 150년 만에 추위, 200년 만에 추위 나오는 얘기가 그건가요? 아, 맞아요. 저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딱 전쟁 기간에. 네. 그 당시 기류를 보면은 제가 그때 장진호 전투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가둬주는 게 제트 기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북극 파동이 생기면서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은 그쪽으로 바짓가랑이 흘러내리듯이 쭉 이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상 혹한이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달리 저 해에는 모스크바 방향에서 이게 되게 심했습니다. 근데 소련 한복판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였길래 저게 역대급 혹한이라고 하냐면은 11월 중순에 갑자기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영하 20도? 네, 11월 중순에. 진짜 혹한이었네. 네, 저는 러시아에서 경험해본 가장 최저 온도가 영하 29도였거든요. 일단 그 영하 15도가 되면요, 호흡할 때요, 딱 들숨할 때 코털이 탁 옵니다. 그게 네. 느껴지죠. 그리고 날숨으로 안에 있는 체온에서 이제 데워진 공기가 나가면서 코털이 또 녹아요? 또 녹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이렇게 굉장히 추운 지방에서 바깥 활동 막 하고 막 걸어다니면 숨 차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내려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위에 강하다고 해서 보통 이제 그 옷을 껴입고 머리에 모자를 안 쓰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영하 20도, 30도에 모자 안 쓰고 다니면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진짜 뭐 쓰러져 죽거나 아니면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뭐 군밤 장수 모자라든지 이런 거 쓰고 다니는데 이런 추위에 독일군이 사실은 철모 쓰고 다녔을 것이고 다 들러붙겠네요. 예, 모자도 사실은 변변치 않았을 텐데 정말 그 일단 모자 하나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영하 20도. 그러니까 원래 이런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게 보통은 1월 달, 2월 달에나 이제 보통은 벌어지는데 이게 2달 앞서 오니까 이제 독일군에겐 청천벽력이었고 그다음 12월이 되니까 영하 30도를 찍기 시작합니다. 12월 달부터. 그러면서 이 가장 추운 1월 달에는 좀 도시에서 벗어난 외곽에서는 영하 50도까지 기록되는 이런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어선이 있는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해보다도 거의 뭐 최소 온도가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정도까지 더 낮은 유달리 혹독한 혹한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장군들이 아, 이놈 지긋지긋한 진흙 장군이라고 할 때 차라리 추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급 상황이나 전투 상황은 더 나아져요, 아니면 더 나빠져요? 원래 나아져야 정상이죠. 그럼 다시 도로가 얼어붙고 네, 그나마 이제 길이 좀 네. 움직일 수가 있게 되니까. 탱크들이 막 다닐 거니까 이제. 근데 너무 빨리 너무 가혹하게 오니까 그게 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바로 전날까지 진흙탕에 처박혀서 아, 힘들다 못 빼겠다 나중에 고치자라고 했던 게 다음 날 보니까 다 얼어 있는 거예요. 이 파묻힌 채로 얼어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어. 다 곡괭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깨서 뭐냐면- 깨서 저거. 네, 진흙탕에 빠진 채로 얼어붙어버린 이 지금 바퀴 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다 보니 그대로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당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독일이 겨울 대비를 전혀 안 했다라는 착각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때 선전 영상 보면은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은 동계 전투용품 박람회 같은 걸 독일에서 여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나 장군들이 와서 아, 우리 장병들이 겨울에 쓸 수 있는 동계 조립식 막사들이나 겨울에 지급할 썰매 이런 걸 다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또 수십만 벌의 내복을 또 노획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10월 달이었어요. 너무 빨리 그러니까 왔어. 독일 입장에선 그런 건 한 12월쯤 지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워서 보내면 되겠지. 11월 달부터 한겨울 추위가 몰아닥치니까 이게 예상보다 너무 빨리 들어왔고 그리고 독일군은 거의 모든 차량의 연료를 가솔린으로 통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솔린은 추위에 강합니다. 디젤보다. 네.
디젤차 모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추운 날에 시동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네. 저 예전에 가스 배달할 때 트럭으로 했었는데 끽끽끽끽 이거를 30분을 해요. 놨다 놨다. 저도 그건 계속 예열해가지고. 그런데 가솔린 엔진은 금방 잘 걸립니다. 비교적. 그래서 연료는 안 얼어 터져요. 비교적 걸기가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윤활유와 부동액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액이 터집니다. 이 부분을 독일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윤활유가 원래 추운 겨울에 쓰는 것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기름도 점점 점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극한지에 갈 때는 윤활유를 교체해야 돼요. 근데 저 당시에는 서유럽의 기후에 적합한 윤활유를 갖고 가니까 영하 한 뭐 10도, 20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너무 끈적끈적해져 갖고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뭘 좀 섞어가지고 안 끈적거리게는 안 돼요? 그래서 급하면 가솔린을 섞어서 쓰긴 했어요. 가솔린을 넣어요? 네. 더 심각한 거는 냉각수가 터지는 거예요. 어. 라디에이터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안 라디에이터 되지. 터지면은 차 바로 끝이야요. 엔진이 붙는다고 하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럼 이건 엔진 사망이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달리던 차들이 그대로 뻗는 일이 속출했고 더 큰 문제는 기관차까지 망가집니다. 기차까지. 기관차가요? 그러면 겨울옷 갖고 올 기차가 망가지는 그렇지, 보급품을 저 당시에는 증기 기관차가 많잖아요. 서유럽의 기관차는 증기 배관이 바깥으로 노출돼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너무 혹한이 몰아치면은 그게 다 얼어붙어 갖고 얼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계속 나가줘야 되는데 못 나가게 그러니까 돼서. 스팀이 안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됐어. 왜 기차가 그렇게 편수가 줄었는지에 대한 근원적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복합적이에요. 소련 기관차들은 이미 이런 경험들이 다 많기 때문에 소련의 차량들과 기관차는 다 대비가 돼 있습니다. 소련은 이미 좀 가을이 되면은 그런 겨울용 부동액과 윤활유부터 지급을 해요. 또 디젤유도 잘 얼어붙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디젤을 교체해주고, 그리고 기관차도 증기 배관들이 다 기관차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부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얼어 터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소련 기관사들은 항상 거의 24시간 엔진을 켜놔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게. 네, 스팀 얼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있고 너무 추우면은 미리 장작을 밑바닥에 떼갖고 어느 정도 차를 데펴놓는 작업들 아주 숙달되게 하는데 독일은 그런 노하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추위에 다 얼어 터져버리고. 우리 동파도 항상 켜놔야 되잖아요. 조금. 그렇죠. 조금 물 틀어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 T-34 운전병 얘기들도 나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양철 뭐 쟁반 같은 네. 거에다가 가솔린을 부어서 불을 붙여요. 그리고 전차 밑으로 넣어버립니다. 네. 좀 데워놓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2시간에 한 번씩 해줘야지. 안 온다. 그리고 또 시동 걸 때도 우리 겨울이면은 배터리 방전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끼익하면 방전돼 갖고 점프선 연결이 발생하는데 소리가 이 소리가 나죠. 소련은 그런 것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예 시동을 외부에서 공압을 넣어서 시동을 걸기도 해요. 처음부터. 왜 예전에는 비행기 엔진 같은 거 손으로 돌려서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엔진 오일도 끈적끈적해지는데 손으로 이게 시동이 걸리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래서 공압을 넣어갖고 외부에서 압축 공기를 확 집어넣어서 시동을 거는 이거는 추위에 별 영향을 안 받으니까. 아, 이게 차 섰을 때 차 사람들이 막 밀다가 일단 탁 넣으면은 부르릉 하고 걸리는 그거를 공합으로 해요. 맞아요. 그걸 공압을 하는 이런 식의 방안 대책이 잘 돼 있는 게 소련군이었던 겁니다. 아, 재밌다. 네. 너무 재밌다. 소련은 괴관이 다르다고 했죠. 네. 광괴이기 때문에 다 독일 기관차에 맞게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아, 식으로 저를 아, 저걸 다 직접 손으로 들어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게 다수 작업이잖아요. 아니 그게 다 세워라 재워라지 저게. 근데 여기서 결정타를 맞은 게 말들이죠. 말. 독일군이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 구데리안 장군도 이렇게 철저하게 초토화를 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조야 코스모제렌스카인데요. 그래서 여고생의 나이에 자원에서 파르티잔 활동을 하다가 적에게 저런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이 소련의 항전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됐고요. 11월 13일에 오르샤 회의입니다. 이때 이제 참모총장 할더가 날라왔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패를 하게 된다면요, 그 실패는 여러분들 의지 부족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한다면 역시 의지가 충만한 우리 나치 독일이기 때문에. 할더 옆에 이시카와 대자가 있었나요? 제 말 하고 싶어. 이게 독일군 맞나요? 아, 일본이 독일한테 배운 게 많네요.